기생충년. 너한테는 한 푼도 못 줘.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주방 한복판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며 소리를 질렀죠. 남편이 판사 임용장을 받아온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7년 동안 숯불 연기를 마시며 새벽부터 밤까지 주방에 서 있던 며느리한테 고졸 주방대기라며 빈손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앞치마도 못 벗은 채 뒷문으로 쫓겨나서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아야 했죠. 시어머니는 저한테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시댁은 그대로 파산했고 시어머니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 59통이 쌓였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왜 핸드폰에 59통의 전화가 쌓였냐고요? 궁금하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이현우 씨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숯불 연기가 천장까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저녁 7시, 저는 여느 때처럼 갈비 양념통을 들고 주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손목에 붙은 고기 기름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다음 주문표를 확인하려는 순간 주방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심영애가 핸드백을 팔에 걸고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도 주방엔 발도 들이지 않던 분이 오늘따라 입꼬리를 올리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연우야. 심영애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주방 조리대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도장 찍어. 오늘 안으로. 저는 양념통을 내려놓고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남편 백태준의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고 제 칸만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갑자기 무슨...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 태준이가 오늘 판사 임용장 받아왔어. 심영애가 손톱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태준이 앞길이 창창한데 고졸 주방대기가 판사 사모님이라고 돌아다니면 꼴이 뭐가 되겠어. 어머니, 저는 7년을 여기서... 7년? 그래, 7년 동안 밥 얻어먹고 지붕 아래서 잠잤으면 됐잖아. 더 뭘 바라는 거야? 심영애가 제 앞치마 끈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생충년이 무슨 재산 분할이니 위자료니 그런 헛소리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 너한테는 한 푼도 못 줘. 주방 직원들이 하나둘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돌렸고 막내 알바생은 입을 가린 채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이 주방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숯불 앞에 서며 살았습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폐에는 연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준 씨한테 직접 들을게요. 전화 한 통만. 전화는 무슨 전화야? 심영애가 제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 앞치마 주머니째 뒤로 던졌습니다. 태준이가 너 같은 년한테 할 말이 뭐가 있어.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심영애가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저는 뒤로 비틀거리며 조리대 모서리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앞치마 벗을 시간도 없어. 그냥 그 꼴로 나가. 심영애가 주방 뒷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문 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도 못 벗은 채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빗속으로 밀려났습니다. 쾅! 철문이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눈앞을 가렸습니다. 저는 처마라도 있는 곳을 찾아 주차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주차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남편 백태준이 내렸습니다. 조수석에서는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윤지아가 백태준의 팔을 잡고 나왔습니다.
백태준이 우산을 펼치며 저를 발견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앞치마 차림의 저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본 뒤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아, 아직 안 갔어? 백태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지. 도장 안 찍으면 너만 귀찮아져. 위자료 같은 헛수고는 하지 마. 윤지아가 백태준의 팔에 매달린 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코끝을 찡그리더니 명품 지갑을 열어 수표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면 되지 않을까? 불쌍해서 주는 거야. 윤지아가 수표를 제 발밑에 던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수표가 떨어져 금세 물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 하나에 나란히 들어가 식당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BVIP 룸으로요. 저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무릉덩이에 닿았고 앞치마에서 고기 기름 냄새가 빗물과 섞여 올라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식당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층짜리 건물, 빗속에서도 환하게 불이 켜진 그 건물. 저 건물은 7년 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며 남긴 사망보험금으로 제가 매입한 겁니다. 등기부등본에 찍힌 이름은 이연우. 시어머니는 제 배려로 임대료 한 푼 안 내고 7년간 장사해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바로 내일이 시어머니가 식당 확장을 위해 제 건물을 담보로 잡혀 빌린 수십억 대출의 만기 연장일이었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헌신적인 아내가 아니라 이 건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되찾기로 했습니다. 저는 수표를 밟고 지나가며 빗속을 걸어나갔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허름한 모텔방 천장의 얼룩을 세다 보니 어느새 아침 8시가 됐습니다. 간밤에 빗속을 걸어 찾아 들어온 이 방은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고 젖은 앞치마는 욕실 수건거리에 아직도 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연우 씨 맞으시죠? 윤앤파트너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입니다.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두 사람은 문을 밀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시어머니 심영애가 큼직한 쓰레기 봉투 2개를 질질 끌며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어떻게? 내 짐이야. 내 방에 있던 거 다 쓸어 담아왔어. 심영애가 쓰레기 봉투를 모텔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서류 파일을 펼쳐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재산분할 포기각서와 이혼 합의서입니다. 여기와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서명해야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서명 안 하시면요. 변호사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백태준 판사님 측에서 식당 자금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 진행합니다. 7년간 카운터 관리하셨으니까 근거는 충분하고요. 저는 침대 모서리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변호사의 핸드폰에서 스피커폰이 켜졌습니다. 백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연우야, 나 바쁘니까 짧게 말할게. 나 이제 법을 다루는 사람이야. 얌전히 도장 찍고 깔끔하게 끝내자. 괜히 시간 끌면 너만 힘들어. 저는 스피커폰을 내려다봤습니다. 7년 동안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던 남자의 목소리가 저렇게 차가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 직접 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왜 거기까지 가? 변호사님들이 다 설명해 줄 테니까 도장만 찍어.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심영애가 쓰레기 봉투에 입구를 벌리더니 제 옷가지들을 한 움큼 꺼냈습니다.
핸드백에서 가위를 꺼낸 심영애가 제 블라우스 소매를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싹, 싹, 싹. 어머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빈몸으로 쫓겨난 주제에 아직도 판사 사모님 행세하고 싶어? 내년은 이 누더기가 딱 어울려. 심영애가 찢어진 옷 조각을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천 조각이 뺨을 스치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까부터 침대 머리맡에 세워둔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이 돌아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심영애가 나머지 옷가지들까지 전부 가위로 난도질했습니다. 변호사 2명은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선 채 구경만 했습니다. 어머니, 됐으니까 이제 가시죠. 심영애가 가위를 핸드백에 넣으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내일까지 도장 안 찍으면 태준이가 직접 고소장 넣는다. 알아서 해. 심영애가 코를 킁하고 풀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변호사들도 명함을 침대 위에 놓고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엉망이 된 방 한가운데 서서 입술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혀끝에 번졌습니다. 손등으로 입술을 닦아내고 바닥에 흩어진 옷 조각들 사이를 뒤졌습니다. 쓰레기 봉투 바닥에서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건물 등기권리증, 그리고 7년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제 임금체불 증빙 서류. 심영애가 제 방에 있던 걸 무작정 쓸어 담으면서 이것까지 같이 가져온 겁니다. 저는 찢어진 재킷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USB 하나. 7년간 카운터를 보며 꼼꼼히 기록해둔 시어머니의 현금 매출 누락분, 이중장부 전체가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꽉 쥐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노동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7년치 밀린 임금과 퇴직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자판을 두드리는 동안 떨림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접수 완료 버튼을 누른 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은행 VIP 창구는 9시에 문을 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은행 정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VIP 창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젖어서 구겨진 옷차림이었지만 손에 쥔 등기권리증과 신분증이 저의 자격을 증명해 줄 터였습니다. 이현우 고객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점장 박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부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건물 명의로 제공된 담보 동의를 철회하려고 왔습니다. 연대보증도 해지할 거예요. 박 부장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볼펜을 만지작거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객님, 그 담보가 빠지면 심영애 대표님 사업체 대출이 오늘자로 만기 연장이 안 됩니다. 수십억 원금을 즉시 상환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부도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만 유예를 두시고 당사자끼리 대화를 먼저. 유예 없습니다. 저는 등기권리증을 창구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 안으로 담보 제공동의 철회서와 연대보증 해지 확약서 처리해 주세요. 박 부장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이 한숨을 삼키며 서류함에서 양식을 꺼냈습니다. 여기와 여기에 서명해 주십시오. 펜을 받아 이름을 적었습니다.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번지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자금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을 나온 저는 곧바로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인터넷으로 찾아둔 노동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이현우 씨,
임금체불 진정서는 이미 노동청에 접수하셨고요. 이걸 근거로 법원에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바로 넣겠습니다. 변호사가 제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 사업용 통장 전부요. 카드 결제 대금이 들어오는 통장까지 포함해서요. 네, 전부 다 묶어주세요. 변호사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서를 올렸습니다. 제가 가진 증빙 서류가 워낙 명확했기에 법원은 오후가 되기도 전에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현금 흐름과 카드 매출 입금이 그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건물 명도를 예고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작성했습니다. 받는 사람 심영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무상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니 건물을 비워달라는 것. 특급으로 보내주세요. 우체국 직원이 봉투에 도장을 찍고 접수증을 건넸습니다. 저는 접수증을 가방에 넣고 우체국을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지금쯤 시어머니와 백태주는 뭘 하고 있을까?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시어머니가 예약해둔 고급 한정식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어제 주방 직원 김 과장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윤지안의 가족을 불러 모아 상견례 겸 판사 임용 축하 파티를 연다고요. 한정식집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정식집 입구가 훤히 보였습니다. 오후 4시 정각. 저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한정식집 쪽을 지켜봤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시간이었습니다. 담보 부족으로 대출 만기 연장 불가, 수십억 원금 즉시 상환하라는 독촉 문자. 5분이 지났을까? 한정식집 안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심영애가 핸드폰을 귀에 대고 벌떡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심영애가 테이블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까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과 몸짓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백태준도 나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건물명도 내용 증명 알림을 확인한 모양이었습니다. 백태준이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심영애에게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윤지아의 가족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 눈치를 살폈습니다. 윤지아의 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카페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어젯밤 비를 맞으며 쫓겨나던 그 얼굴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시어머니의 식당 앞을 지나가는 길에 납품업체 트럭이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정육업체와 주류업체 차량이 뒷문 앞에 줄을 섰는데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통장이 묶이니 매일 현금 결제를 요구하던 납품업체들이 거래를 끊어버린 겁니다. 오후 3시쯤 법원 집행관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식당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멀찍이서 봤습니다. 제가 청구한 임금 체불 가압류 결정문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식당 안에서 심영애의 고함 소리가 길 건너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집행관들이 나온 뒤 저는 식당 유리문 너머를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카운터의 결제 단말기에 붉은색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홀 안쪽 냉장고와 숯불 화덕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기를 구울 숯도 없고 식재료도 끊기고 손님이 카드를 내밀어도 결제할 기계마저 막혀버린 식당. 저녁 6시가 되자 심영애의 갈비집은 셔터를 내렸습니다. 3층 건물 전체에 불이 꺼졌습니다. 7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던 그 식당이
하루아침에 멈춰 선 겁니다. 저는 모텔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 전원을 켜자마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12통. 심영애.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려놓고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밝아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심영애, 심영애, 심영애. 이름이 뜰 때마다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부재중 전화는 27통이 됐습니다. 음성 메시지 알림도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만 재생해 봤습니다. 연우야, 나야. 어머니야. 전화 좀 받아. 어머니가 잠깐 미쳤었나 봐. 응? 전화 좀 받아, 제발.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기생충이라 부르던 그 입에서 제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음성 메시지를 삭제하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재중 전화는 43통을 넘겼습니다. 백태준에게서도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부재중 전화 59통, 음성 메시지 14개, 문자 메시지 8개, 문자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연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전화만 한번 받아줘. 은행에서 돈 갚으래. 나 어떡해? 저는 문자창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연우 씨, 백태준 측 변호사들이 법원에 가압류 이의 신청을 냈는데요. 기각됐습니다. 건물 소유권도 명확하고 임금 체불 증거도 확실하니까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윤지아 측 변호사들이 은행 본점에도 항의를 넣었다고 하는데 은행에서도 담보 철회는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일축했답니다. 법으로 안 되니까 로펌 인맥을 동원했고 그것도 안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택시를 타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경호업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 2명이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차장에 도착하니 셔터가 내려진 건물 앞에 심영애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코트 깃을 세운 채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마 또 제게 전화를 걸려던 참이었을 겁니다. 저를 발견한 심영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연우야. 경호원이 앞을 막아섰지만 심영애는 옆으로 비집고 들어와 제 바지가랑이를 움켜잡았습니다. 무릎이 아스팔트에 닿으며 스타킹이 찢어졌습니다. 연우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응? 어머니가 미쳤었어.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하는데 납품업체에서 빚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머니 어떡하면 좋겠어. 심영애의 손톱이 제 바지 천에 파고들었습니다. 이틀 전 저를 밀쳐내던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심영애의 손을 잡고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풀어내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경호원 뒤에서 검은 쓰레기 봉투 2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틀 전 심영애가 모텔방에 던져놓고 간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심영애의 발밑에 똑같이 내려놓았습니다. 명도 소송 들어가기 전에 건물 비워주세요. 제 건물이니까요. 심영애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연우야, 이럴 수 있어? 7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어머니가 먼저 그러셨잖아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심영애의 울음소리가 등 뒤로 쫓아왔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당 영업이 멈춘 지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포털 사이트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판사 남편 임용 직후 시댁 재산 탈취에 도망간 악질 며느리의 실체.
기사를 눌러봤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지만 제 나이와 학력과 식당 위치까지 적혀 있어서 아는 사람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졸 출신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식당 자금을 횡령하고 건물까지 빼돌려 도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과 정반대였습니다. 기사 아래 댓글이 이미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차마 읽을 수 없는 욕설과 저주가 가득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기사가 다른 매체 이름으로 5개, 10개, 15개 쏟아졌습니다. 제목만 조금씩 바꿔가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아의 로펌이 돈을 뿌린 게 분명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오피스텔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경비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현우 씨, 기자라는 분들이 로비에 6명쯤 와 계신데요. 저는 현관문 잠금을 확인하고 커튼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카메라를 든 남자들이 로비 출입구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이현우 씨, 잠깐만 인터뷰 좀 하시죠. 횡령 의혹에 대해 한마디만. 문 밖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플래시 빛이 도어락 틈새로 번쩍였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이현우 씨, 인터넷 매체 기자입니다. 시어머니 심영애 씨 측 주장에 대해 반론 기회 드리고 싶은데요. 반론 기회라니. 저를 범죄자로 몰아놓고 반론 기회를 준다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인터넷에 제 오피스텔 주소가 퍼졌습니다. 식당 납품업체 사장들까지 로비로 몰려왔습니다. 이현우, 나와. 우리 대금 3개월치 어디 갔어? 네가 빼돌렸다며. 로비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7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업체 사장들은 기사를 보고 제가 돈을 빼돌린 주범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익명번호로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법조계 인맥과 여론, 둘 다 내 손에 있어. 재산 다 뺏기고 싶지 않으면 각서에 도장 찍어. 백태준이었습니다. 문체를 바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 밖의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기자들은 로비에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끈 방 안에서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짧아졌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찍히는 악플 알림을 볼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어두운 방을 밝혔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7년간 기록한 이중장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십억 대 현금 매출 누락 내역, 차명 계좌 이체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폴더를 하나 더 열었습니다. 이 USB에는 이중장부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3개월 전 백태준이 판사 임용 확정 통보를 받던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윤지아의 아버지가 고급 식당에서 저녁을 샀고 저는 그 자리에 남편의 아내로서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비운 사이 핸드백 안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윤지아의 아버지가 백태준에게 외제차 키를 건네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하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차량 양도 증명서를 남편 서류함에서 찾아 사진을 찍어뒀고 그 파일도 이 USB에 넣어놨습니다. 저는 인터넷 찌라시가 아닌 지상파 방송국 탐사보도팀의 제보 이메일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하나하나 올렸습니다. 이중장부 원본, 외제차 양도 증명서 사진, 녹취 파일. 마지막으로 제보 내용을 적었습니다. 짧고 담담하게
사실만 적었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려놓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걸 누르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노트북을 닫고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로비 앞에 아직 카메라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들은 아직 모릅니다. 내일이면 그 카메라가 누구를 향하게 될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로비에 기자들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나갈 수가 없어요. 주거침입이랑 업무방해로 신고 넣어주세요. 1시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점거하고 있던 기자들은 경찰의 퇴거 명령에 카메라를 끄고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고 오피스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팀이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오자 담당 조사관 앞에 앉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탈세 제보하러 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와 출력물을 꺼냈습니다. 7년치 이중장부 원본, 현금 매출 누락 내역, 차명 계좌 거래 기록.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거 금액이 상당한데요.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네. 7년간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매일 기록했습니다. 날짜별로 실제 매출과 신고 매출 차이를 전부 정리해뒀어요. 조사관이 동료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서류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조사 착수까지 시일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이 정도 자료면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국세청을 나온 저는 다음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시내 한복판의 커피숍 구석 자리에 지상파 방송국 탐사보도팀 기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현우 씨 맞으시죠? 어젯밤 보내주신 자료 확인했습니다. 기자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보낸 파일들이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처음엔 인터넷에 도는 기사 보고 이현우 씨가 가해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열어보니까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그 외제차 양도 증명서도 확인하셨어요? 네. 유넨파트너스 로펌 대표 명의로 초임 판사한테 수천만 원짜리 차를 넘긴 기록이 선명합니다. 녹취록도 들어봤는데 대놓고 편에 봐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기자가 펜을 돌리며 저를 봤습니다. 이현우 씨, 이거 오늘 밤 9시 뉴스에 단독으로 내보내도 되겠습니까? 네. 보내주세요. 신원보호 원하시면 익명 처리도 가능합니다. 실명으로 해주세요. 숨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저는 커피숍을 나와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커튼을 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킬 때까지 저는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9시 뉴스 오프닝 음악이 흘렀습니다. 앵커가 첫 번째 소식을 전했습니다. 초임 판사와 대형 로펌 간의 유착 비리, 그리고 판사 일가의 수십억대 조세 포탈 의혹이 저희 취재진의 단독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백태준이 누군가에게서 차키를 건네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로펌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식당 카운터 뒤편 금고에서 현금 다발을 사과상자에 옮겨 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가 7년간 매일 그 자리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판사의 배우자였던 제보자는 7년간 식당에서 근무하며 이중장부를 직접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 유포된 횡령 의혹 기사는 사실과 반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화면을 봤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백태준과 심영애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욕하던 댓글창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저를 비난하던 기사들이 하나씩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뉴스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윤앤파트너스 대표 딸 윤지아와 백태준 판사 간 파혼 선언. 로펌 측 공식 입장문 발표. 윤지아의 아버지가 칼같이 손을 끊었습니다. 등에 불이 붙으니까 꼬리 자르기를 한 겁니다. 자정이 넘어 한 가지 소식이 더 들어왔습니다. 윤지아가 이날 밤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출국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백태준의 전화를 차단한 채로요. 새벽 1시 마지막 속보가 떴습니다. 대법원 감사실, 백태준 판사 대기 발령 조치, 강도 높은 감찰 조사 착수.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입꼬리가 떨리며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국세청이 움직일 겁니다. 뉴스가 전국에 방영된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을 켜자마자 속보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국세청 특별세무조사팀 심영애 자택 및 관련 장소 압수수색 착수. 화면에는 국세청 조사관들이 시어머니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골판지 상자를 들고 나오는 조사관들의 손에 서류 뭉치와 통장이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오후 뉴스에서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중장부의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심영애 대표에게는 수십억 원대의 징벌적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세금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 원금 상환도 못하고 있는 판에 세금 폭탄까지 맞은 겁니다. 시어머니가 어딘가에 숨겨뒀을 비상금마저 국세청이 전부 찾아내 압류해버렸습니다. 이틀 뒤 뉴스 화면에 백태준의 얼굴이 잡혔습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 건물 앞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백태준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임용장을 받던 날의 당당한 어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경찰이 백태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뉴스에 백태준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수갑을 찬 채 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며 으름장을 놓던 그 남자가 자기가 심판하던 피의자들과 같은 곳에 갇힌 겁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오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현우 씨, 심영애 씨와 백태준 씨가 오피스텔로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만나실 겁니까? 로비까지만 들이세요. 위로는 올려보내지 마세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소파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심영애는 며칠 새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코트는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백태준은 보석으로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심영애가 무릎부터 꺾었습니다. 로비 타일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연우야. 쿵, 쿵, 쿵.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국세청 고발 취하해줘. 제발. 어머니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미쳤었어. 내 발밑에서 평생 빌면서 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심영애의 콧물과 눈물이 타일 위에 떨어졌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입주민 한 명이 기겁하며 돌아갔습니다. 백태준이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코트 자락을 잡았습니다. 연우야, 나 감옥에 가게 생겼어. 제발 법원에 탄원서 하나만 써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평생 내 밑에서 살게. 뭐든 할게. 저는 백태준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모텔 방에서 스피커폰으로 도장 찍으라고 명령하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 지금 제 코트 자락을 붙잡고 평생을 운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백태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태준 씨. 백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발이 선 눈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주방대기한테 도장 찍으라고 했지. 얌전히 하라고 했지.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 내가 작성한 거야. 그리고 이건 민사, 형사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저는 2 봉투를 백태준의 얼굴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심영애가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7년 동안 제 건물에서 임대료 한 푼 안 내고 장사하셨고, 제 임금 한 푼 안 주셨고,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으셨으면서 저한테 기생충이라고 하셨죠. 저는 심영애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봤습니다. 그 기생충이 이 건물 주인이었어요. 어머니 목줄을 쥐고 있던 사람이 저였어요. 그걸 이제야 아신 거죠. 심영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이분들 내보내주세요. 경비원 2명이 다가와 심영애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백태준도 바닥에서 끌려 올려졌습니다. 연우야, 연우야. 심영애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백태준이 뒤돌아보며 입을 열었지만 경비원이 로비 문을 밀어 닫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2 사람이 주차장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백태준은 대법원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법복을 벗게 된 겁니다. 뇌물수수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된 지 채 1달도 안 돼서 수감번호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심영애는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가 전부 입증됐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독방에 갇혔습니다. 평생을 빚더미와 후회 속에서 보내게 된 겁니다. 윤지아의 로펌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불법 유착 수사가 확대되면서 경영권이 무너졌고 윤지아의 아버지는 변호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류층 사교계에서 윤 씨 일가의 이름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저는 법원의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곧바로 철거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 안에 남아있던 시어머니의 흔적을 전부 드러냈습니다. 숯불 화덕, 기름때가 낀 환풍기, 갈비 양념 냄새가 배어든 벽지까지 포크레인이 내부를 뜯어내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공사 현장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4개월간의 공사 끝에 건물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1층은 오픈 키친이 보이는 모던한 홀, 2층은 프라이빗 다이닝룸, 3층은 제 사무실. 건물 외벽에 걸린 간판에는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 아침, 저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레스토랑 정문 앞에 섰습니다. 직원들이 양쪽으로 줄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저녁 예약 전 테이블 만석입니다. 매니저가 태블릿을 들고 보고했습니다. 2달치 예약이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지상파 뉴스를 통해 제 사연이 알려진 뒤로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든 겁니다. 저녁 영업이 시작되자 홀이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건물 전체를 채웠습니다. 제가 직접 뽑은 셰프들이 오픈 키친에서 불꽃을 올렸고 손님들이 감탄하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3번 테이블 손님이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갈게요. 홀을 누비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7년 전 이 자리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숯불 앞에 서던 저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못할 겁니다. 브레이크 타임에 3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 우편물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교도소 발신 도장이 찍힌 봉투. 보낸 사람 백태준.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으로 두께를 가늠했습니다. 꽤 여러 장을 쓴 모양이었습니다. 반성문이든 사과문이든 읽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책상 옆 파쇄기에 봉투를 그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위잉. 종이가 잘게 잘려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오늘 하루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한 건 한 건 투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담당 세무사가 보내온 이번 달 세금 납부 확인서도 열었습니다. 단 1원도 빠짐없이, 단 1원도 숨기지 않고 처리된 숫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6개월 전 허름한 모텔방에서 올려다보던 얼룩진 천장과는 달랐습니다. 깨끗한 하얀 천장 위로 간접 조명이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대표님, 브레이크 타임 끝났습니다. 저녁 2부 손님들 들어오고 계세요. 네, 내려갈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 소매를 매만지고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이 눈에 들어왔지만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7년을 버텨냈다는 증거니까요. 사무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홀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건물, 제 이름으로 된 법인 통장, 꼬박꼬박 쌓이는 매출. 그 묵직한 숫자들이 주는 안도감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홀을 향해 걸어 내려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살다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가족을 위해 내 것을 내어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꾹 눌러서 참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배신뿐이었던 한설인 세월. 그래도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현우 씨의 사연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오늘따라 더 와닿더라고요. 저처럼 시청자분들에게도 와닿고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